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3년 전 자기 자식은 귀하면서 남의 집 귀한 딸은 종처럼 부려먹는 시모에게 한 방 제대로 먹이고 이혼해버렸는데요. 이혼을 해버리고 나니 이렇게 속 시원한 걸 그깟 이혼이 뭐라고 또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아닌 걸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지금 이혼해서 더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 다 잘된 일이겠죠? 그러면 제 결혼 생활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그저 평범한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물 흐르듯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는 어느새 결혼한 지 2년 차가 된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 사이는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는데 단 한 가지, 저희 사이에 시누이만 끼었다 하면 다툼이 일어나곤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시누이 편만 들었던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제 편만을 들어주며 시누에게 내 마누라 괴롭히지 마, 닭살이 돋는 말도 많이 하곤 했는데 시누이가 꽤 사는 집에 시집을 가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누이가 알게 모르게 남편의 일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는데 시누이는 자기 남편을 살살 구슬려 남편의 일에 대해 조언도 하게 해주고 이런저런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남편은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달고 살더라고요. 나 매형이 조언해준 덕분에 이번 사업 따는 거 알고 있지? 알고 보니 우리 거래처 사장도 매형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 누나한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내 인생 더 편해질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당신도 누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보여야 돼. 그런 도움을 받고 나니 남편은 다른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시누이에게 더 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눈치까지 살피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누이와 제가 부딪히면 저를 홀대하기 시작했고요. 저 역시 시누이에게 무조건 막대한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니 어떻게 해서든 잘 지내보려고 했었지만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짓거리는 정말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치졸하고 사람 약을 올리는 행동이었어요. 시누이가 처음 저를 화나게 했던 것은 제 물건을 말도 없이 망가뜨리거나 가져가는 행동이었어요.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시누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저희 집에 오곤 했는데 사실은 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자주 왔나 싶을 정도로 제 물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가져가곤 했어요. 큰 건 가방부터 시작해서 작은 건 액세서리용 귀걸이까지 가져갔는데 비싼 건 비싸니 말이라도 꺼낸다고 하지만 몇천 원짜리 액세서리는 말도 못하고 속에서 열불만 터지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시누이는 그날도 저희 집에 방문했고 급하게 집으로 간다며 집을 나서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아도 지나치게 큰 가방에 무언가를 잔뜩 넣고 말이죠. 그걸 발견한 남편은 가려는 시누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뭘 또 가져가는 거야? 내가 뭘 가져간다고 그래. 생사람 좀 잡지 마. 제대로 좀 숨기거나 그런 말을 해. 누나 가방 지금 터질 것 같다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내가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다고.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왜 그렇게 남 물건에 집착을 해? 왜 그렇게 남 물건을 가지고 가냐고. 내가 언제 해? 이건 그냥 예쁘길래 좀 빌려가는 거야. 한여름에 오리털 패딩 입을 일이 뭐 있다고 빌려간다는 말을 해? 그리고 빌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빌려가는 건 주인한테 물어보고 가지고 가는 건데 누나 집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시누이가 가방 속에 숨긴 것은 다름 아닌 오리털 패딩이었어요. 그것도 더워서 절로 짜증이 나는 한여름에 말이죠. 시누이는 남편의 핀잔에 민망하면서도 화가 났는지 가방에 구겨 넣었던 패딩을 내팽개쳤어요. 치사하다 치사해.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가지고 간다고. 그래, 더럽고 치사하니까 앞으로도 좀 가지고 가지 마.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참 든든했는데 어느새 남편은 제 편은커녕 형님 대변인 노릇만 하는 사람이 되었더군요. 그날도 형님이 다녀갔고
전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느라 형님에게 잠시 시선을 뗀 사이 또 제 물건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이번엔 립스틱이었는데 친구가 선물로 주며 립스틱에 각인까지 새겨줬던 터라 유난히 애정을 가지고 쓰던 것이었죠. 아, 진짜. 형님 또 가지고 갔어. 또 내 립스틱 가지고 갔다고. 그딴 립스틱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그리고 가지고 가고 싶어서 가지고 갔겠어? 누나가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색이 예뻐서 발라봤는데 어쩌다 보니 가방에 들어갔겠지. 속상했겠다. 누나가 왜 그랬지?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였을까요? 전 그 한마디면 됐는데 남편은 끝내 제가 원하는 말은 해주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며 신우이 대변을 하고 나서더군요. 립스틱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신우이 가방에 그게 들어갈 리가 없다는 사실은 남편도 뻔히 알 텐데 저딴 말이나 하고 있으니 화는 더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갔다고 하지 다르게 할 말 있다고 생각해? 그러지 말고 당신이 뭐라고 좀 해. 당신 말대로 형님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왜 내 물건을 이리도 가지고 가는 거냐고. 아우, 됐어. 사람 치사해 보이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사줄게. 그거 얼만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몇 번 바르지도 않았고. 비싼 거면 내가 직접 형님한테 말했겠지. 매번 말하기도 좀스럽게 꼭 이런 거만 가져가니까 더 미쳐버릴 것 같아. 그만해. 다음에 내가 만나서 잘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할 생각도 없으면서 저딴 말을 한다는 건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신호였고 저 역시 그런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한번 쏘아보고선 입을 다물었어요. 그나마 그 모든 것을 참고 살 수 있었던 건 부잣집에 시집간 시누이가 시집살이하며 저희 집에 오는 날이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이었어요. 가끔 와서 작은 물건 하나씩 가져가는 정도야 예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저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는 하소연이나 하며 넘길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누이가 또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들이닥친 날이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임신 준비 때문에 집에서 쉬며 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그 때문에 저 역시 조금은 예민한 시기였어요. 그날 역시 병원에 다녀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누이가 장보러 나온 김에 들렀다며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시댁이 오죽 답답했으면 장 본다는 핑계대고 우리 집에 왔을까 싶어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누이는 시댁에서 당한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올케는 집에서 뭘 하길래 집이 이 모양이야? 날이 선 목소리를 보아하니 한바탕 깨지고 온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앙칼진 시누이의 목소리가 2옥타브는 높아진 것 같았으니까요. 전 최대한 다툼을 피해보려 친절하게 대답하려 애썼어요. 집이 어떤데요? 어제 대청소했는데 제가 보기엔 깨끗한데요. 올케, 눈 나빠? 여기 머리카락 안 보여? 여기 머리카락 떨어져 있잖아. 시누이가 가리킨 쪽엔 긴 웨이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는데 대충 보아도 그건 시누이의 머리카락이었죠. 전 짧은 단발이었기에 저 길이의 머리카락이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었으니까요. 형님, 그건 형님 머리카락이잖아요. 그렇게 머리카락을 매만지니까 머리카락들이 버티겠어요? 그래? 어찌되었든 거슬리니까 얼른 치워.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새로 샀어? 시누이의 손가락의 끝엔 큰맘 먹고 퇴직금으로 산 명품 샌들이 있었고 전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뭐긴 뭐예요. 그냥 신발이죠. 이거 명품이잖아. 무슨 돈으로 샀냐고. 올케 혹시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내 동생 돈으로 사치 부리고 살아? 그 순간 확 성질이 올라오더라고요. 가정주부가 하는 일이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누이가 저딴 말이나 하며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로 몰고 가니 더욱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전 시누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언성을 높이며 시누이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형님도 일 안 하고 집안일만 하는데 놀고 먹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신발 제 돈으로 샀어요. 그간 직장 생활을 하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제 돈으로 산 제 신발이라고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명품 신발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본다 싶더니 이내 발을 우겨넣고 있더라고요. 신우이 발은 245 사이즈였고 제 발은 230 사이즈로 아무리 우겨넣는다고 한들 소용없는 짓이었는데 말이죠. 잘 넣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형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 망가진다고요. 에이, 망가지기는 무슨. 한번 신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사려고 그래. 있어봐. 이렇게 하면 들어가려나? 형님, 진짜 그러다 뜯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옳게. 안 뜯긴다니까. 혹시나 망가지면 내가 사줄게.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야? 신우이는 인정사정 없이 발을 밀어넣으며 뒤꿈치 온 가죽 끝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결국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가죽이 뜯겨나가고 말았습니다. 형님!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멋쩍은 듯 웃는 신우이와 깊은 탄식과 함께 얼굴을 감싸지고야만 저의 사이엔 신우이의 얄미운 웃음소리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간 신우이가 가져간 제 물건들이 떠오르며 참을 수 없는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아끼느라 몇 번 신지도 않은 신발을 제가 그렇게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우겨넣다 제 눈앞에서 다 뜯어버렸으니 화가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힌다는 느낌이 들며 신우이를 향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토해냈어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희 집에만 오면 이렇게 제 물건을 망가뜨리세요? 망가뜨리고 가져가 버리고. 형님, 저번에 제 명품 가방 말도 없이 가져가서 저하고 싸웠던 건 기억하죠? 그땐 뭐라고 했어요? 이제 제 물건은 더럽고 치사해서 쳐다도 안 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로 내가 뭘 어쨌는데. 난 그 뒤로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이거 왜 이래? 동서 그 정도 피해의식이면 병적인 거야. 병원에 가봐. 생사람 잡지 말고. 신우이는 제가 아무것도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지 딱 잡아떼며 저를 무슨 정신병이라도 걸린 사람 취급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더 화가 나 더럽고 치사해서 말하지 못했던 물건들을 집어주며 신우이에게 따져 물었죠. 병원은 형님이 가보셔야죠. 그 정도면 제가 아니라 형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립스틱, 향수, 머리핀, 스카프 등등. 뭐라고 하기엔 치사한 것들만 골라서 하나씩 가져간 거 제가 몰라서 참고 있는 줄 아세요? 말 그대로 그런 걸로 입대기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게 뭐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분명 말했잖아요. 아니, 옳게.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내가 무슨 도둑년이야? 내가 또 언제 내 동생 집에만 오면 동서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올 때마다 꼭 하나씩은 가져가시잖아요. 아니거든. 몇 번 안 가지고 갈 때도 있었거든. 언제요? 있긴 있었죠. 저나 남편한테 딱 걸려서 안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못 가져간 적은 여러 번 있긴 하죠. 옳게.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할 거야? 알겠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옳게 물건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진짜야. 이까짓 것들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그냥 선물 줬다고 생각하면 서로 편하잖아. 선물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줄 수 있는 거예요. 형님 같으면 형님한테 선물 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매번 이까짓 거 그러는데 다른 건 다 됐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까짓 신발 가격 문자로 보낼 테니까 오늘 내로 입금해 주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돈을 붙일 것처럼 굴던 신우이는 막상 제가 정말 돈을 요구하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지금 나한테 가족끼리 신발값을 받겠다는 거야? 네, 형님이 이까지 신발 망가지면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사주는 거 대신 돈으로 주세요. 형님이 짝퉁을 사줄지 중고를 사줄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신발로 받겠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입금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지금 당장 가달라고요. 저는 신우이를 밀어내며 닥달했고 신우이는 그런 제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듯
들고 있던 신발을 제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생각 같아선 신발로 뒤통수를 날려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참았나 모릅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돈을 보내줬냐고요? 아니요. 시누이는 끝끝내 돈을 붙여주지 않았고 그 후론 연락도 저희 집에 발걸음도 하지 않았어요. 고가의 신발값을 받지 못한 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긴 했지만 빌어먹을 시누이를 안 보는 걸로 그 값을 대신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제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생각보다 시누이가 오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주는 심적 안정과 평화로움은 더 달콤했습니다. 이런 컨디션이라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도 당장 될 것만 같은 기분마저 느껴졌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시모에게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 것이 미심쩍긴 했지만 오라는데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으로 가게 되었죠.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시댁 거실 한가득 절인 배추가 보였고 그 한가운데에 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일을 시켜 먹으려 들었으니까요. 왔니? 얼른 앞치마 하고 오거라. 오늘 김장 좀 해야 해. 네?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장이에요. 아니, 이게 다 몇 포기예요? 얼마 안 되는데 50포기는 넘는데 100포기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힘들까봐 절인 배추를 산 거니까 고마운 줄 알아. 요즘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네, 이런 시어머니가 또 없긴 하죠. 요즘 누가 김장철도 아닌 때에 식구도 없는 집에서 100포기씩 김장을 하나요? 심지어 저희 집 김치냉장고엔 김치가 가득한데 말이죠. 제가 알기론 시댁에도 남은 김치가 절반은 넘게 남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김장이라고 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갑자기 웬 김장이에요? 어머님네 김치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김치 별로 안 먹어서 먹을 사람도 없는데 이만큼이나 해서 어쩌시려고 이렇게나 많이 하세요? 우리 먹을 거 아니다. 네 형님 줄 거야. 그 망할 옆에 내가 글쎄 내 딸한테 혼자 김장을 해라고 했다지 뭐니. 김장철도 아닌데 김치는 무슨 김치야. 그 옆에 내가 남의 집 귀한 딸을 부려먹어도 적당히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내 딸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니까. 고이한 노인네가. 정말 헛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친정에선 오빠 3명의 딸 하나로 어렵게 얻은 귀한 고명딸인데 시모가 이런 사실을 잊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니 남의 집 귀한 딸인 저한테 심지어는 저희가 먹지도 않을 김장을 시키며 사돈을 저리 욕하는 걸 보아하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귀한 고명딸임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게요. 사돈 어르신 너무했네요. 김장철도 아닌데.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김장 100포기가 무슨 짓이래요? 그렇죠, 어머님? 내 말이 그 말이야. 오랜만에 네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게 말이 되는 일이야? 하여튼 그 옆에 내 상식도 없고 아주 심보가 고약하다니까. 아유, 일단 얼른 서두르자. 좀 있으면 네 형님 올 거야. 그 전에 우리가 대충 마무리해야 걔는 편히 쉬다가 가지. 그런데 어머님, 저도 저희 집 귀한 딸이에요. 남자만 득실한 집에서 빌고 또 빌어 낳은 귀한 고명딸이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고명딸을 어머님께서 김장을 시키시네요? 그것도 형님네 김장을요. 어머님 생각엔 제가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당황하기는커녕 누구보다 태어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내 며느리잖니? 당연히 해야지. 네 시누이랑 너랑 같니? 그 순간 아 하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었죠. 시모도 처음부턴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은 시집살이는 있었지만 남들 다 겪고 사는 선을 지키는 적당한 시집살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시집을 가며 시모도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니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당하는 시누이를 보며 자신이 너무 착하게 저를 대했다고 생각했는지 시누이가 당하고 오는 날엔 시누이가 당한 그대로 저에게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간에는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죠. 어머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 아시죠? 그래, 알지. 그런데 그 말은 갑자기 왜? 지금 어머님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형님이 그리 아깝고 귀하다는 분이 왜 저는 그렇게 식모 부리듯이 부리세요? 사돈 어른이 고약하다고요? 어머님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나보고 고약하다고 했니? 어디 그딴 옆에 내하고 같은 취급을 해? 아, 제가 실수했네요. 어머님은 사돈 어른보다 더 심해요. 진짜 기가 막혀서. 제가요, 내리사랑은 들어봤어도 내리김장은 듣도 보도 못했네요. 어떻게 형님 김장을 저한테 다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혹은 줄 아세요? 제가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줄 아냐고요. 차라리 식모가 저보다는 낫겠네요. 식모는 월급이라도 받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듣는데 저는 오로지 욕만 먹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전 이 김장 절대로 못하니까 이 김치들 삶아 먹든 구워 먹든 형님이랑 둘이 함께 잘 해결해 보세요. 이년이 진짜 네가 시어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어디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고 있는 게야. 그리고 네가 한다 만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니? 너는 그냥 내가 시키면 그 입 뻥끗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돼. 알겠어? 제가 어머님이 기르는 똥개라도 되는 줄 아시나 본데 동물도 어머님처럼 괴롭히면 확 물어버려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의 챙겨드릴 때 그만하세요. 더는 이런 취급 받고 살지 않을 거니까요. 뭐야? 너 지금 날 상대로 겁주고 있는 거냐? 감히 네가 시어머니인 나를? 아주 네 버르장머리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어디서 보고 배운 거 없이 이따위로 구는 거야? 시모는 그야말로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었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집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시댁으로 시누이가 들어왔고 화를 내는 시모를 본다 싶더니 저에게 상황을 물어오더군요. 올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 엄마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야? 절인 김치를 보고도 몰라서 묻는 거예요? 형님네 김장은 제발 형님 혼자 알아서 좀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친정에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니, 징징거리고 끝나는 문제면 몰라. 왜 애먼 사람까지 스트레스 받게 만드냐고요. 어쨌든 나는 이 김장 절대 못하니까 형님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저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앞치마와 장갑을 시누이 손에 줘버렸고 시누이는 제가 준 장갑과 앞치마를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왜 해? 우리 엄마가 올케한테 하라고 시켰다며. 그러면 올케가 해야지. 애초에 이건 형님 시어머님이 형님한테 시킨 거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일은 애초에 내 일이 아니라 형님 일이란 뜻이라고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몰라요? 몰랐으면 이참에 좀 아세요. 요즘 5살짜리도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5살짜리 애보다 못하단 이 뜻이니? 아, 다 됐고 내가 다 못 들은 말로 해줄 테니 얼른 일이나 해.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 없단 말이야. 얼른 하라고. 이럴 시간이 없으면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요. 전 그냥 집에 갈 테니까. 제가 무슨 호구인 줄 아나 본데 저 호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장 혼자 알아서 하라고요. 난 못한다고 몇 번 말해? 네가 하라고. 네가 다 하고 가라고. 제 말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시누이는 제 얼굴에 쥐고 있던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던지며 끝까지 저에게 생떼를 부리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2번이나 시누이가 던진 물건에 얼굴을 맞아버리니 화가 치솟아 오르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말로 해선 들어먹을 것 같지 않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전 잘 절인 배추 한 포기를 시누이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그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말이죠. 야, 미친 게 지금 나한테 뭘 던지는 거야? 직접 맞아보고도 모르겠어? 왜, 한 포기 더 맞아볼래? 그러면 알겠어? 너
나한테 그따위 것 또 던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그리고 너는 매번 나한테 이것저것 던져댔으면서 나는 왜 안 돼? 너 지금 나한테 너라고 했어? 감히 하늘 같은 형님한테 반말을 해? 하늘 같은 소리 한다. 정신 좀 차려라. 하는 짓거리는 땅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하늘 대접은 받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야, 너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나 부르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이 김장도 네가 알아서 해. 알겠어? 야, 너 진짜 내가 가만 있을 줄 알아? 내가 너 내 동생이랑 이혼시킬 거야. 어떻게 해서든 내 동생이랑 이혼시키고 말 거라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이거야. 저는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는 신우이에게 한마디 해주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나라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이딴 짓 시키면 내가 네 시댁에 찾아가서 그 잘난 사돈어른한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말해줄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너나 후회하지 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할 거니까. 전 그대로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왔고 샤워를 한 후 소파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었어요.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열기가 식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은 시댁 편이나 들 것이 뻔했고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댁 문제만 아니면 남편과 싸울 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이가 좋았던 편이라 이혼을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그건 다들 한 번씩은 하는 홧김에 잠시 해보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까지 겪고 나니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 괴롭힘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심해질 것이 분명하니 이혼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이 순간의 행동을 똑바로 해준다면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신우이와 연을 끊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저는 남편을 기다렸고 8시가 넘어도 온다 간다 소식이 없던 남편은 10시가 넘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잔뜩 굳은 표정을 한 남편의 뒤로 짐을 가득 들고 들어오는 신우이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또 이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맨몸으로 신우이가 왔다면 따지러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짐을 들고 들어오니 불안하면서도 의아했어요. 뭐야? 형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와? 몰라서 물어. 오늘 당신이 누나네 김장 안 해줬다며. 누나랑 엄마 둘이서 그 많은 김장을 어떻게 해? 누나는 김장해 본 적도 없고 엄마는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그 할망구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온 거라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책임져야지. 평생은 아니고 조만간 그 집에서 다시 부르면 돌아가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같이 살자. 내가 진짜 마지막 기회 준다고 생각하고 묻는 건데 이 모든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 때문인데?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까지 김장 좀 해주면 되지. 왜 안 해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누나 절인 김치로 따대기까지 날렸다며? 내가 진짜 그 이야기 듣는데 내가 다 화가 나더라. 여러모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누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얼른. 그렇게 남편 놈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었고 그 순간 잡고 있던 모든 끈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신발 벗지 말고 너도 나가. 참 많이도 고민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길었던 고민에 비해 결론은 빠르고 명확하게 결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도 벗지 않은 두 사람에게 나가라고 소리쳐버렸고 남편과 신우이는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단연 놀란 것은 남편이었는데 아무리 싸워도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순간 잘못 들었나 하는 눈빛을 보내며 다시 물어오더군요. 어?
뭐라고? 너도 나가라고. 설마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억울한 눈빛이길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줬어요. 사돈이 너무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하네. 뭐? 그 김장을 내가 다 해줬어야 한다고? 네 누나 김장 100포기 시키는 사돈어른하고 나한테 우리가 먹지도 않을 김장 100포기 시키는 당신 엄마 중에 누가 더 너무한 것 같니?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당신 엄마 아니야? 당신도 똑같아. 어떻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난 더는 너 같은 인간이랑 살 생각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질러대자 시누이가 나서 동생 편을 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 진짜 오늘 미쳤어? 아까 엄마 집에서도 미친 사람처럼 굴더니 지금 또 이러네?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나가라 말아야. 너 정신 못 차려? 누가 누구한테 혼수질인지 모르겠네 진짜. 야, 정신은 너나 차리고 내려놓은 짐이나 다시 챙겨서 나가기나 해. 시누이는 급기야 참을 수 없다는 듯 욕설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전 그런 시누이에게 녹음 중인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다 녹음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 신발값은 너한테 받을 위자료로 대신할게.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도 소장 보낼 거란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난 시댁 도움을 받든 그 애틋한 친정 도움을 받든 해서 준비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한테 위자료는 받아낼 테니까 말이야. 제가 이렇게까지 하자 남편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목소리 톤을 급하게 낮추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진짜 왜 이래? 정말 당신 이혼이라도 하려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정말 이 집에서 나가라고?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일단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나랑 천천히 이야기 좀 해, 어? 그까짓 김장이 뭐라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식구들이거든? 오늘 이 상황까지 오는 동안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래, 당신 화난 거 다 알겠고 다 이해하니까 일단 나랑 차분하게 이야기부터 하자. 이혼은 아니지.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을 해. 이제서야 이해를 한다고? 그 이해 참 빠르기도 하네. 그런데 어쩌냐? 난 참을 만큼 참았고 더는 참을 노력도 인내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혼해. 이런 일로 이혼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에서 가려줄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남편과 시누이를 밀어냈고 시누이는 끝까지 못 나간다며 되려 저에게 나가라며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더군요. 야, 밀지 마. 밀지 말라고. 그리고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 여기 내 동생 집이거든? 난 절대 못 나가니까 네가 나가. 야, 땡전 한 푼 없는 네가 시집은 어떻게 갔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시댁에 돈 없는 거 너도 뻔히 알지 않아? 네 시집 자금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아니, 정확히는 네 동생 돈이겠네. 네 동생이 네 시집 자금 대준 대신 이 집 명의 내 명의로 해줬다 이거야. 어차피 이 집 마련할 때 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나한테 지분이 더 많긴 했지만 이젠 온전히 내 집이란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당장 꺼져. 네, 그래요. 시누이는 시집 갈 때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시댁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남편이 시누이의 시집 자금을 주게 된 것이었죠. 거기엔 제 돈도 적잖게 들어가 있던 터라 시누이에게 자금을 주는 대신 집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주었던 것이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야? 너 집 명의 쟤한테 넘겨줬어? 너 미쳤어? 집을 넘겨주면 어떻게 해?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나가 그때 돈 내놓으라고 난리 부렸잖아. 나한테 그런 큰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있다고 한들 집사람이랑 같이 모은 돈뿐인데 누나 시집은 보내야 하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집까지 넘기고 싶어서 넘긴 줄 알아? 야, 그러게 내가 집사람 좀 적당히 괴롭히라고 했잖아. 그러다 나 이혼당하면 큰일 난다고. 집까지 넘긴 줄은 몰랐지. 그런 사실은 빨리 말했어야지.
나는 누나 속상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누나가 부잣집 시집 갔으니까 언젠가는 다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진짜 어떻게 하냐고.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신우이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중얼거리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을 있는 힘껏 밀어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쫓기는 그 순간에 신우이는 이대로 쫓겨났다간 정말 큰일이다 싶었는지 제 다리를 붙들고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더라고요. 옳게, 이대로 사람을 내쫓으면 어떻게 해? 이 야밤에 어딜 가라고. 우리 정말 갈 데가 없어. 이런 꼴로 친정에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말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 들여보내줘. 들어가서 내가 잘못을 빌든 다신 옳게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든 뭐든 할 테니까 일단 집에만 들어가게 해줘. 이제 와서 이래도 아무 소용 없거든? 난 무조건 이혼할 거고 이혼할 마당에 너희 오갈 데 없는 것까지 걱정해주게 생겼어? 넌 아직도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내가 언제 올케를 호구로 봤다고 그래. 내가 정말로 올케한테 했던 모든 행동이 미안해서 그래. 너무 미안해서 정식으로 사과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그래? 그러면 그 진심은 눈꼽만큼도 없는 사과 받은 걸로 칠 테니까 이만하시고 좀 꺼져주세요, 형님. 전 신우이를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리곤 도어락 건전지를 빼버렸죠. 밖에선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 좀 하자고 난리가 났지만 전 그런 두 사람에게 조용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고 엄포를 놔버렸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혼 준비와 함께 시모와 신우이에게도 소장을 보내버렸어요. 신우이에겐 대화 녹음 파일과 저에게 보내왔던 욕설 가득한 문자가 있었고 시모에겐 그간 저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가득했어요. 전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이혼을 하는 그날까지도 전 남편은 저에게 끝까지 매달리더군요. 여보, 정말 이대로 이혼할 거야?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누나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고 사이도 좋았잖아. 그런 우리가 왜 이혼해야 해?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나도 그래서 참고 살았어. 그런데 당신 누나 아니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건 당신이 당신 누나 하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되더라. 당신은 뭐 했니? 내가 당신 누나한테 당하고 괴롭힘 당할 때 당신은 뭐 했냐고. 처음 우리 신혼 때 내 편 들어준 거? 그래봤자 몇 개월이나 된다고. 그 뒤로 당신 그냥 방관자일 뿐이었어. 난 혼자 다 참았고 결국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당신하고 이혼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더는 이러지 마.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잘할게. 내가 이제 당신 지켜줄게. 웃기지 마. 내가 당신을 몰라? 지금은 잘못했다고 빌겠지. 그러다 내 화 풀리면 당신은 당신 누나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고도 남을 사람이야. 지금도 당신 오갈 데 없이 부모님 집에 다시 들어가게 생기니까 나한테 이렇게 매달리는 거 모를 줄 알아? 그것뿐이야? 당신 전 재산 누나한테 다 줘버렸는데 그거마저도 다 물거품 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 더는 참고 살진 않을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 절대로 우리 누나 집으로 데려오지 않을 거고 당신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할 거야. 당신이 싫다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 이렇게 헤어지는 건 정말 아니잖아. 전 남편은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며 매달렸지만 전 그런 전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위자료 문제 때문에 전 남편과 연락할 일이 있어 차단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는데 결국 전 시누이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며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 누나 결국 이혼했다. 네가 그 빌어먹을 김장 안 해줘서 이혼했다고. 김장 안 했다고 당할 이혼이면 차라리 잘한 이혼이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래. 고작 김장 때문에 이혼당했겠어?
네 누나가 그 집에 속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래, 너 잘났다. 네 말대로 우리 누나 대학은 졸업도 못한 데다 나이트나 다니다 결혼한 거 다 들켜서 결혼했다. 그런데 그거 다 들킨 것도 너 때문이야. 네가 누나 시댁으로 소장 보내는 바람에 이사달이 난 거잖아. 전신우이는 그 잘난 집에 시집을 갈 때 대학 졸업은 물론이고 회사 생활을 하며 신부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다고 속였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졸업은커녕 꼴랑 한 학기만 겨우 다니고 말도 없이 휴학을 해버렸고 그 후론 나이트란 나이트는 다 휩쓸고 다니며 나이트에서 신부 수업을 하다 시집을 간 것이었어요. 한동안은 잘 숨기고 살았는데 제가 이혼을 하며 소장을 보내버렸고 그 소장을 본 시댁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뒤늦게 전신우의 뒷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안 사실인데 전신우이는 결혼을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친정 핑계를 대며 나이트도 들락날락거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이혼은 당연한 결과였고 위자료까지 뱉어내고 이혼을 했다 하더군요. 전 남편은 전신우이가 한 짓은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제 탓을 하며 여전히 고함을 질러대더군요. 잘못했다며 애절하게 매달리던 사람 어디 갔나 싶었어요. 야, 이게 네 본 모습이야. 알겠니? 무슨 일만 생기면 네 가족 허물은 덮어놓고 무조건 내 탓만 하는 이게 네 본 모습이라고. 그래, 이게 내 본 모습이다. 네가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그리고 너 우리 누나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누나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우리 누나 다시 매형이랑 붙여줄 거 아니면 우리 누나 위자료라도 내놔.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 네 누나가 내 물건 훔쳐간 것만 생각하면 위자료 말고 주머니 속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쓸어오고 싶은 심정이야 내가. 그런데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나한테 헛소리 좀 하지 말고 술에 취했으면 잠이나 자고 정신이 아프면 병원이나 가. 요즘 정신병원 다니는 거 부끄러운 일도 아니니까. 야, 너 지금 나한테 정신병원 가라고 했냐? 너 지금 나 미친 사람 취급한 거냐고. 지금 꼴이 딱 미친 사람 꼴이잖아.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병원은 꼭 가봐. 상태가 심각해 보인다. 그리고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끊을게.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바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고 위자료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변호사께 위임하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과 이혼당한 전신우이는 전 시댁으로 들어갔다 하더군요. 전시모 속도 알만하더군요. 시집 장가 다 보내놨더니 위자료를 주느라 빚쟁이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니까요. 그 짧고도 통쾌한 소식을 마지막으로 더는 그 사람들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 듣고 싶지도 않아 귀를 막고 살았네요. 그 후 전 집값이 많이 오른 집을 처분하고 혼자 살기 편한 작은 집을 얻어 잘 살고 있어요. 일을 쉰 지 오래돼서 그런지 취업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보면 제 취업도 턱턱 잘들 하시던데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생각하며 휴식기를 보내며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고 고민한 결과 작은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요즘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떵떵거릴 만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생활에 무리 없을 만큼은 벌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게 지내며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살아가다 좋은 사람이 생기면 연애도 다시 하고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위해 또 노력하며 살아가려고요. 가끔 저에게 이혼한 걸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을까? 그 후회는 한다고요. 이거 하나만 빼면 우리 부부 사이엔 아무 문제가 없는데라는 말은 그 하나를 해결하지 않아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음을 너무 늦게야 깨달은 것이었죠. 어쨌든 전 이혼을 하고 난 후 후회는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살아가는 이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답니다.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애 둘 딸린 50대 여자예요. 저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불려다니는 수술방 간호사입니다. 밥을 먹다가도 자다가도 수술이 있으면 뛰어가야 할 때도 있죠. 인력이 부족하면 더 그래요. 그런 제가 없는 시간 쪽에서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전문직이라는 직업은 정말 좁거든요.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다른 병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이 열받는 제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속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말하기엔 제 얼굴에 침 뱉기라 민망하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요. 다들 잘 살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혼으로 저만 흠집난 것 같고 어디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서 친구들에게도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익명으로 많은 사람과 제 이혼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서툰 글솜씨로 작성하고 있네요. 저는 준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성이나 마음 같은 거요. 물론 물질적인 건 상대방 상황에 따라서 돌려주고 돌려주지 않고가 결정되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이나 정성은 어떤 형태로든 전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최대한 성심성의껏 대하려고 해요. 남편은 저와는 좀 다른 타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속을 차리는 한마디로 가성비를 따지는 경제적인 남자이고 어떻게 보면 얌체처럼 보이기도 하죠. 자기 실속을 잘 차리니까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크게 없어요. 남편이 못하는 건 내가 채워주면 되고 도리어 제가 못하는 부분은 남편이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저희는 전세로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처음에 전세 마련했을 때는 둘이 반반씩 부담해서 돈을 마련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전셋집을 공동 명의로 했어요. 뒤에 돈을 빌릴 생각이 없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바쁜 직업이었어요. 아까도 말했듯 수술방 간호사라는 건 그만큼 바쁘고 그만큼 돈은 가져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남편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평사원인 채로 아침 9시 출근에 저녁 6시 칼퇴근하는 월급이 무척 적은 직장이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는 가게를 유지하는 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가며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점점 깨지기 시작했어요. 서로에 대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가족을 대하는 점에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추석이 다가오면 양가 부모님께 가져갈 선물을 사러 가거든요. 보통 과일 2상자, 건강기능식품 1상자, 추석 선물 세트 하나, 그리고 용돈. 한 가족당 이렇게 선물을 챙겨요. 그래서 추석에 선물과 용돈으로 100만 원 넘게 쓰거든요. 결혼 초반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추석 때가 다가와서 제가 바빠졌어요. 수술이 잡힌 날을 보니 선물을 사러 갈 시간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돈을 쥐어주고 선물을 사러 대신 다녀오라고 했어요. 항상 남편과 같이 갔으니 이번에도 잘하겠거니 하고 맡긴 거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손에 들어간 돈이 80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없는 직장이어서 그 돈도 제가 마련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에게 돈을 주고 잊어버렸는데 그날 저녁 카톡에 사진이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이거 살까?
이거 살게. 이게 좀 튼튼해 보여. 이런 식으로 저한테 확인까지 받으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금액까지 써서 보냈거든요. 딱 80만 원을 다 맞춰서 썼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진에 찍힌 것들이 모두 상태가 좋아 보여서 저도 남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후로 그 선물에 대한 건 모두 잊어버렸죠. 아, 지금 생각해보면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뭐든 확인해야 하는 법인데. 어쨌든 그렇게 추석날이 다가오고 추석 전날인 연휴 첫째 날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남편이 차에서 물건을 빼오는데 전부 튼실하고 좋더라고요. 과일도 모두 튼튼하고 맛있어 보이고 신선해 보였어요. 그리고 단지에 담긴 녹용도 비싸 보이기도 하고 선물해줄 맛이 나는 좋은 물건들이었고요. 솔직히 여태껏 마련한 것 중에 가장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따로 자기 돈을 좀 썼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봐도 금액대가 비싸 보일 것 같아서요. 당연히 그것들을 보던 시댁에서는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가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이렇게 좋은 선물 매번 가져오고, 너 돈도 많이 들 텐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사와? 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이 안 가져와도 된다. 응? 이거였죠. 시부는 이 물건들이 모두 남편이 샀다고 생각하고 항상 아들 칭찬하기 바쁜 사람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모두 제 자식들이 해줬다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자기 집에서는 어깨 펴고 있어야죠. 그런 마음으로 제 돈이라는 말은 여태껏 절대로 하지 않았죠. 용돈을 줄 때는 제가 드렸지만 항상 같이 마련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드렸죠. 용돈은 보통 30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날도 똑같은 날이었어요. 좋은 걸 주고 용돈을 드리고 남편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날. 그리고 하룻밤을 시댁에서 자고 그 다음날 오후에 친정으로 향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친정에 가는 거라 너무 마음이 들떴어요. 휴가를 이렇게 길게 받은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 휴가에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도 오랜만이었거든요. 몇 번의 추석과 명절은 급한 수술이 잡혀 가지 못한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친정에 도착했죠. 남편에게 물건을 들게 시키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들고 온 물건들이 죄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사과며 배는 딱 봐도 오래된 티가 났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온 홍삼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이었죠. 친정엄마는 그것도 선물로 사온 거라고 남편에게 신경 써줘서 고맙다며 인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던 저는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남편에게 차에 뭐 가져올 거 있으니 잠깐 나가자고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차 앞까지 와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저거 다 뭐야? 시댁에 드린 물건이랑 완전히 다른 물건이잖아. 하루 만에 애들이 시들었을 리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데? 너 설마 우리 집에 올 물건들만 저런 하자 있는 것들로 골랐어? 아니, 물건을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나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로. 내가 샀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시간 지나서 좀 더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을 낮춰서 물건을 샀었어야지. 아니, 혹시라도 예산이 넘었으면 당신이 돈을 좀 더 낼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시댁에만 좋은 거 싹 다 가져다 주고 우리 집에는 완전히 먹지도 못할 것들만 갖다 준 셈이잖아. 일부러 그랬지? 너희 집에만 좋은 거 보낸 거. 너 설마 처가 깔보는 거니? 그런 거 아니래도. 아니, 나도 좋은 거 사려고 했어. 저것도 최대한 좋은 거 산 거고. 우리 집에만 괜찮은 거 간 것도 다 우연이야. 제일 위에 있는 것들로만 가져왔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걸 나한테 따지면 어떡해? 그럼 이 상황에 누구한테 따져?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맡겼으면 제대로 일을 하기라도 해야 했을 거 아냐.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했다는 건 네가 우리 집과 나를 그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 하자품,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선물해줘도 넙죽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 준비한 거 아니었냐고. 우리가 먹어도 다 남겨서 버릴 만한 물건들만 골라와서는 그걸 명절 선물이라고 떡하니 내놔? 솔직하게 말해봐. 딱 보니 우리 집에 온 물건들 가격은 얼마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돈 남았지? 돈이 남았냐고 묻자 남편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살짝 감이 왔어요. 영수증 내놔. 빨리. 어? 영수증? 없는데? 사고 다 갖다 버렸지. 그게 왜 남아있겠어? 그래? 그러면 핸드폰 내놔. 폰은 또 왜? 아, 진짜 돈 다 썼다니까. 남은 돈 없어. 변명하는 남편 손에서 핸드폰을 뺐던 저는 카드 승인 내역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 따위는 제 안중에도 없었죠. 그리고 그 날짜에 결제한 건 총 62만 원이었어요. 18만 원을 아꼈더라고요. 남은 18만 원 어쨌어? 그건 다 쓸 데가 있어서. 어디다 썼냐고. 옷 샀어, 옷. 추석에 입을 옷이 없어서 옷 한 벌 샀어. 네 옷 사고 싶어서 처가에 가는 선물을 그렇게 홀대했다 이거지? 네 돈으로 산 것도 아니면서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네가 어떻게 우리 집에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제가 열받아서 소리 지르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평소에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는 편이고 화도 잘 내지 않는데 제가 화내니 놀랐나 봐요. 여보, 미안해. 나는 차별하려고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진짜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어. 여전히 발뺌하는 남편을 보니 속에 열불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알고 했겠지. 모르고 했겠어요? 진짜로 돈을 아끼고 싶었으면 시댁에 보낸 선물까지 모두 문제 있는 걸로 샀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남편이 물건을 골라왔고 차에서 그걸 고를 때도 시댁 거는 좋은 거, 우리 집에는 나쁜 거 이렇게 가져온 게 확실한데 결국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ATM기 가서 빨리 30만 원 뽑아와. 왜 그래? 나 돈 없는데. 없으면 단기카드 대출이라도 긁어서 가져와. 제 불효령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가더니 10분쯤 지나서 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카드에서 뽑아온 건지 통장에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가져오긴 했어요. 저는 그 돈을 확 빼앗아서 친정 부모님께 드릴 용돈 봉투에 넣었어요. 그걸 보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한숨을 내뱉더라고요. 아니, 무슨 용돈을 그만큼 드려. 우리 부모님께는 30만 원만 드렸잖아. 2배는 좀 너무하지 않아? 지금 나하고 장난쳐? 시댁에 간 물건값이 얼만데? 우리 집에 간 물건값보다 훨씬 비싸 보이니까 우리 집에는 용돈 2배 줘야 하지 않겠어? 그걸로 대신하는 것도 기분은 더럽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화가 가라앉을 것 같거든? 싫으면 저 물건들 싹 다 가지고 가서 다른 걸로 당신이 사오던가. 제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할 말은 많아 보였지만 제가 작정하고 따지기 시작하니 지가 무슨 변명을 해요? 결국은 깨갱거리고 제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친정집에 돌아간 저는 엄마에게 일단 사과부터 했어요. 바빠서 물건이 이렇게 상한 줄 몰랐다. 대신에 용돈을 좀 많이 넣었으니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먹으라고요. 친정엄마는 이렇게 큰 돈 필요 없다며 돌려주려 했지만 솔직히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시댁에 간 것만큼만 친정해줬어도 남편에게 그깟 옷 몇 벌이든 사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점수 까먹는 건 생각도 못하고 얌체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 남편을 보니 남편에 대한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놀랐죠. 하긴 여태껏 저희 부모님에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잘해드린 적은 없었어요. 항상 남들이 하는 만큼 또는 제가 하는 거 보고 뒤로 빠져 있을 뿐이었죠. 그러고 보면 이미 처음부터 남편은 틈만 나면 이렇게 행동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 추석날에 저는 남편과 한판하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남편이 하는 행동을 단속했어요. 바빠서 잘 되진 않았지만 카드사에서 보낸 문자와 알림은 틈틈이 확인했죠. 그렇게 남편은 제게 혼난 뒤로는 얌전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몇 년 더 지나고 저희는 전셋집을 전전하던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자가로 집을 마련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전히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최대한 아껴 쓰며 돈을 모아 겨우 집을 살 최소한의 돈을 마련했죠. 어차피 나머지는 대출을 끼고 사야 하는 거라 대출 생각하고 집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었어요. 괜찮은 곳 몇 군데를 정해놓고 금액대 때문에 고민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집 찾아본다더니 잘 돼가고 있냐? 너무 좋은 데로 갈 생각은 하지 말고 너 일하기 편하고 애들 보기 쉬운 곳에 집을 얻어. 집이 가까우면 시간이 절약되고 시간이 절약되면 애들 보기도 쉬워져. 이것저것 다 적당한 물건보다 한 가지 정확하게 네 마음에 드는 곳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고. 나도 몇 군데 중에서 고민하고 있긴 한데 직장이랑 가까운 데로 가려니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은 직장이랑 조금 멀더라도 금액대 맞춰서 갈까 싶어요. 지금 있는 집이랑 병원까지 거리는 비슷해요. 애들 학교까지도 멀지 않고. 그럼 직장이랑 가까운 곳은 애들 학교랑도 가까워? 거기는 직장이랑 애들 학교랑 집이 다 가까워서 이쪽 저쪽 맞추기 편할 것 같거든. 작은 평수가 있으면 가격대 맞추기 좋을 것 같은데. 큰 평수밖에 없더라고. 그 동네에 있는 매물은 다들 비싸서 적당한 게 안 나와.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모자라? 한 4, 5천 정도 모자라. 이사비하고 잡다한 비용까지 다 하면 그 정도는 더 필요한데 우리 그만큼 더 빌릴 곳이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차선으로 선택했던 집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첫 번째로 생각했던 집으로 가. 아빠가 많지는 않지만 5천만 원 해주마. 너 결혼할 때 도움도 못 주고 네가 벌어서 결혼식까지 다 하지 않았냐? 아빠가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짠해. 항상 집에 도움만 주던 우리 딸, 이럴 때 아빠가 도움이라도 좀 돼야지. 됐어, 놔둬요. 아빠 무슨 돈이 있다고 돈 대준대? 그러지 말고 그 돈은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나 말년에 아빠 노후 자금 가져간 나쁜 딸로 만들지 말고. 갑자기 돈을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우스갯소리로 거절했어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퇴직금 나왔어. 나온 것 중에 반도 안 되는 금액이야.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항상 우리 집에 돈 모자라면 네가 나서서 돈 마련해주지 않았니? 아빠도 너 돕게 해줘. 아빠의 그 말에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참으려고 했는데 그동안의 제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라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그 돈은 진짜 나한테 필요 없어. 그냥 조금 먼 곳에 집을 얻으면 될 일이야. 너네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지. 지금 네 통장에 보내마. 끊는다. 결국 제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가 돈부터 보내셨더라고요.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남은 시간 동안 착실히 용돈과 효도로 갚겠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통장에다 넣어두고 저는 첫 번째로 계약하고 싶었던 집을 계약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가려니 시간이 영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시댁에서 식사하러 오라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는 벌써 시댁이라며 빨리 오라고 들뜬 목소리로 저를 재촉하더라고요. 시댁에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갔는데 시댁 앞에 낯선 포터 하나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어요. 딱 봐도 새로 뽑은 느낌이 나는 차에는 시부의 전화번호도 딱 적혀 있었죠. 아버님,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오너라. 너 밖에 있는 차 봤냐? 네, 봤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사신 거예요?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트럭을 사? 이거 아들이 사줬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외동아들인데
그 말은 남편이 사줬다는 말이니까요. 매번 돈 없다며 징징대는 남자가 웬일로 시부에게 큰 트럭을 사줬나 싶었죠. 제가 생각하는 걸 다르게 생각한 모양인지 시부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세아가, 너도 네 남편한테 좀 배워라. 아들이 이렇게 효심이 지극해. 제 아비 힘들게 일하는 거 알고는 이렇게 알아서 트럭을 선물해 주지 않니? 하긴 친정보다 시댁에 잘해주기는 좀 그렇겠지? 넌 매번 바쁘고 남편 내줘도 잘 못해주니 그런 걸 바라는 것도 무리이긴 하지. 그래도 네가 못하는 걸 우리 아들이 잘하니 다행이지 않겠냐? 부부 두 사람 중 하나라도 윗사람 잘 공경하면 되는 일이지. 그 이야기에 정정해주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시부의 정신건강을 위해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 포터를 사줄 돈이 어디에서 났나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죠. 저는 남편을 작은 방으로 따로 불러 물었어요. 당신 아버님께 포터 사드리는 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 오늘 이야기했잖아. 오늘 사드렸거든.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포터 하나 있으면 일할 때 좋겠다고 하도 그러셔서 하나 사드린 거야. 그러니까 사기 전에 나하고 의논했어야지. 근데 어느 틈에 돈을 그만큼 모았대? 매번 돈 없다고 한 건 그 돈 모으려고 그랬던 거야? 어? 아니? 우리 생활비 통장에 목돈 들어와 있길래 그걸로 사드렸는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었죠. 설마 남편이 말도 없이 그 돈을 썼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황급히 어플을 열어 통장에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어요. 잔액을 확인한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2천만 원이 사라지고 없더군요. 당신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고 썼어? 당신이 말해줬잖아.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라고.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 저는 얼굴로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흥분을 가라앉히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돈을 왜 주셨는지도 내가 말했지? 우리 집 살 때 보태라고 주셨다면서. 근데 솔직히 그러면 돈이 좀 남잖아. 당신 병원이랑 조금 떨어진 곳에 가기로 했으니까. 바빠서 의사소통 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걸까요? 남편은 제가 아직도 직장에서 먼 곳을 선택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돈의 출처를 말할 때 가고 싶은 집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포장해 저를 달래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남편을 이해하려 해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큰 돈을, 자기 돈도 아닌 그 돈을 어떻게 저한테 말도 없이 빼서 쓸 수가 있을까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 돈을 받아서 첫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사려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그 돈을 왜 네가 몰래 가져다 써? 몰래라니, 어감이 이상하잖아. 솔직히 그런 거 나는 몰랐고 생활비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써도 되지 않을까 하고 썼던 것뿐이야. 근데 당신 좀 너무하다. 우리 아버지 포터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네가 네 돈으로 사드리는 거면 아깝다고 생각 안 해.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인데? 우리 아버지 퇴직금에서 떼어준 돈이야. 노후자금 하셔야 할 돈 나한테 주신 거라고. 근데 그걸 네가 홀라당 써버려? 네가 효자 되려고 날 불효녀로 만들었어? 결국 참지 못한 저는 대폭발을 해버렸고 시부와 시모가 놀라 뛰어왔죠. 효자 불효녀 그런 게 어딨어. 그 돈 없어서 집 못 사는 거면 그냥 전세 살면 되지.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열받아서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너희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것도 시댁에서. 너 설마 내 아들이 나한테 차 사줬다고 여기 와서 성질내? 도대체가 사돈이 뭘 가르쳤으면 겨우 돈 2천만 원 가지고 남편을 잡아먹을 것처럼 난리요. 그 말에 저는 더 욱했어요. 아빠 힘들게 일해서 받은 돈 남편이 홀라당 까먹은 것도 하나는데 시부가 우리 아버지 욕하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포터 남편이 모은 게 아니라
친정아버지가 저한테 집 살 때 보태라며 주신 아버지 퇴직금이라고요. 그런데 그 돈으로 포터를 사요? 그리고 그 돈이 제가 받아온 돈이면 저한테 허락이라도 맡았어야죠. 말도 없이 그 돈을 쓴 건 도둑질이랑 뭐가 달라요? 제 말에 시부도 열을 받았는지 씩씩대더군요. 너 지금 우리 아들을 도둑이라고 했어? 며느리가 돼서 시아버지 차 한 대 사주는 거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네가 못해서 아들이 매번 이렇게 잘해주는데 네가 왜 여기서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드님한테 다 받으세요. 당신도 들었지? 앞으로 부모님 생신, 설, 추석, 명절, 어버이날 선물은 당신 돈으로 해드려. 여태까지 내 돈으로 열심히 효도해드렸잖아. 아버님도 원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번 돈으로 열심히 사드려. 그건 내가 절대로 말리지 않을게. 저는 그 말을 끝내고 집에 가려고 가방을 들었어요. 남편이 제게 쫓아오더라고요. 여보, 그건 좀 너무하잖아. 여태까지 잘해줬으면서 갑자기 이러면 이 손 놔. 나 잡지 마. 아버님 말씀 못 들었어? 내가 못하는 거 아들이 해준다잖아. 그러니까 난 이제 손 뗄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드려. 그럼 됐지? 남편은 절절한 모습이었고 시부모는 우리 대화를 듣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부끄러울 만도 하죠. 여태껏 아들이 다 해주는 거라고 며느리한테 온갖 생색 다 내며 자랑질했는데 알고 보니 다 며느리 돈이었고 며느리 덕이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가져간 돈 회수할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냉랭한 날이 계속됐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눈치 봐가며 행동하고 그런 애들 불쌍해서 데리고 나가 맛있는 거 사주고 기분 전환하도록 놀이공원도 다녀오라고 했어요. 제가 바쁘면 제 동생에게 부탁했죠. 그렇게 2달 정도 지나고 시부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시부 생일 선물을 사러 아울렛에 갔어요. 그때는 한여름이었는데 겨울 상품을 싸게 팔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패딩 할인 코너에 가서 3만 원짜리 패딩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할인 마감으로 싸게 파는 과일과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파는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하나 샀어요. 남편놈은 제가 그래도 시부 생일을 챙기고 있으니 제 화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버지 생일 선물 샀어? 나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준비해줘서 내가 할 게 없네. 아버지한테는 당신이 준비했다고 말하자. 내가 준비한 건 내가 준비한 거고 당신도 아버지 생일 선물 사야지. 빈손으로 가려고 했어? 가서 며느리만 준비해왔다고 하면 아버님이 좋아하진 않으실 텐데. 아들 자랑하는 낙으로 사시는 분이잖아. 당신이 준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실망하고 화내실 거 눈에 훤한데. 그리고 당신이 가져간 2천만 원 빨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 그 돈 아버지한테 다시 돌려드릴 거거든. 3천만 원은 벌써 돌려드렸고 2천만 원은 당신한테 받으면 당장 돌려드릴 거야. 그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나중에 내가 장인어른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사위인데 시댁에 급한 일이 있어서 썼다 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급한 일이었어? 아버님이 아프거나 집에 큰일이 생겨서 그 돈을 준 거였으면 100번 양보해서라도 당신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일할 때 귀찮다는 이유로 새 차를 사준 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 전에 작업용 차가 망가진 것도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그때로 돌아가자 남편이 성급히 자리를 뜨더군요. 남편을 잡아서 이야기하려다 참았어요. 오늘은 시부 생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에 가서 저는 선물을 드렸어요. 남편은 당연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죠. 평상시와 같았어요. 자기 돈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생색만 내는 거. 제일 잘하는 특기 같은 거니까요. 시부는 제가 꺼낸 생일 선물을 보고 부들부들 떨더니 호통을 치셨어요. 너 이게 뭐야? 이 한여름에 패딩을 왜 가져와? 이것도 선물이라고 들고 왔어? 이 과일도 다 시들어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겠구먼.
너 설마 저번에 그 일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아버님 죄송한데 저는 남편이 저희 친정에 하는 그대로 아버님께 해드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세요. 그러게 아드님한테 뭘 가르치신 거예요? 솔직히 사면서도 난감했어요. 남편이 친정에 이렇게 행동하는 건 시댁에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뜻 아니겠어요? 제 말에 시부가 입을 뻐끔뻐끔 벌리면서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기가 찼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 없었거든요. 저번 추석 때 남편이 친정에 딱 그런 물건들을 갖다 줬어요. 친정에서는 그것도 사위가 가져온 거라고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죠. 결국 가져간 건 몇 번 못 먹고 버리고 과일도 버리는 게 더 많았지만 사위 선물에 토를 달 수 없으니 별말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이 처가에는 잘해줄 필요 없다고 아들한테 직접 가르치셨나요? 제 말에 남편이 발끈해서는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당신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해? 내 잘못은 나한테 화내는 걸로 충분해. 어떻게 아버지까지 이 일에 끌어들이냐고. 당신은 어른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넌 도대체 어른을 뭐라고 생각하길래 저런 물건을 우리 집에 추석 선물이랍시고 사왔는데 그날 내가 용돈이라도 많이 드리지 않았으면 나는 우리 부모님께 미안해서라도 낯을 못 들었을 거야. 당연히 너한테 화났으니까 너한테 화내지. 근데 아버님도 그러셨잖아. 나한테 도대체 사돈한테 뭘 배웠냐고. 그러니 나도 똑같이 알려드린 거야. 당신이 아버님께 뭘 배웠는지. 그런 거 아니래도 내가 그런 건 돈 좀 아껴보려고 그런 거고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 그렇게 돈 아껴서 네 옷 샀잖아. 그러고 보니 그때부터 싹이 보였네. 그 돈도 네 돈이 아니었는데 남겨서 옷 사는데 쓰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돈 중에 2천만 원도 네 것도 아니면서 꺼내다가 너 효도하는데 썼지? 참, 남의 돈으로 효도 잘한다 너. 그래서 2천만 원은 언제 돌려줄 건데? 나 지금 당장 돈 없어서 못 준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수중에 돈이 없다고. 가져갈 수 있으면 네가 가져가 봐. 어디 탈탈 털어봐. 돈 한 푼 나오나. 그래, 뻔뻔한 것도 가족력이지. 그럼 나도 내가 알아서 2천만 원 가져갈게. 난 바쁘니까 먼저 가볼게. 당신은 아버님 생일 축하하고 천천히 와. 저는 그렇게 나와서 바로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한 번도 들른 적 없는 고급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는 800만 원짜리 여자 가방 하나와 1000만 원짜리 고급 시계 하나를 골랐어요. 그리고 결제는 남편 카드 2장으로 각각 사용했고요. 남편 문자로 결제 문자가 갔는지 전화가 미친 듯이 오더라고요. 몽땅 씹어버렸어요. 개무시하고 카드로 비싼 코스 요리 식사 한 판하고 명품 로고가 박힌 제 옷도 샀죠. 그리고는 친정으로 가서 엄마에게 가방을, 아버지에게 시계를 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2천만 원은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면 드린다고요. 아버지는 잘 살라고 준 돈 5천만 원 때문에 딸이 이혼하게 됐다고 침울해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추석날 사위의 추태를 봐서 그런지 이혼에 반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도까지 긁힌 카드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자 남편이 저를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태연했어요. 남편이 그러던 말던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은 아니잖아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 결제 문자는 도대체 뭐야? 뭘 샀는데? 당신이 돈 2천만 원을 안 돌려주길래 내 나름대로 회수한 거야. 당신 카드로 2천만 원어치 긁었지. 가격 계산해 봤어? 딱 2천만 원이야. 당신이 가져간 금액. 그것보다 단돈 1원도 더 쓴 거 없으니까 계산 잘해봐. 당신 진짜 이렇게 유치하게 굴 거야? 나한테 화났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행동하면 어떡해? 생각 없이 행동한 게 누군데. 그런 말 할 자격 없는 건 너야. 네가 돈이라도 빨리 줬으면
내가 이런 방법까지는 안 썼겠지. 그리고 선물 하나 더 있어. 자, 받아. 저는 남편에게 종이를 넘겼어요. 바로 이혼 서류였어요. 이혼하자. 그 돈 2천만 원 받을 때까지는 억울해서라도 이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거 다 회수했으니까 이제 그만 이혼해줘. 당신 얼굴 보면서 사는 거 너무 화나고 짜증나거든. 이혼하자면 누가 겁낼 줄 알아? 2천만 원 좀 가져다 썼다고 이혼하면 이 세상에 이혼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게다가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시댁에 쓴 걸 가지고 이해도 못 해준 여자는 나도 필요 없어. 잘 됐네. 나도 당신은 필요 없어. 남의 돈으로 효도하려는 남편 뭐하러 데리고 사니? 그 이야기를 하고 거실로 들어오는데 거실 소파에 시부와 시모가 앉아있는 걸 봤어요. 저야 이혼 이야기를 따로 또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두 분은 생각이 달랐나 보더라고요. 시부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란 말라 난리야? 이혼을 결정해도 우리 아들이 하는 거지. 도대체가 어디서 이런 싹수 없는 여자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처음부터 알아채지 못한 내 잘못이지.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조상님 뵐 낯이 없어.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 망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이혼하면 알게 되겠죠. 제가 남편을 망친 건지 남편이 저를 망친 건지. 그리고 시댁 부모님 챙겨주는 게 누구였는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드님 카드 빚이 신경 쓰이시면 받은 포토 팔아서 도와주시던지. 그걸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들 집 사려고 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집 사라고 친정에서 준 돈마저 탐하는 시댁. 저야말로 사양이에요. 뭐? 친정 돈만 탐하는 시댁? 내가 언제 그랬어? 오냐? 집 살 때 돈 안 보태줬다고 사람을 욕심 많은 영감으로 만들어? 아들이 나한테 차 한 대 사준 게 뭐가 그렇게 욕먹을 짓이야? 며느리가 돼서 아들 하는 일에 일일이 딴죽이나 거는 게 잘못됐지. 그럼 욕심이 없으신가요? 그치만 그 포터 산 돈이 어떤 돈인지 아셨으면 돌려줄 법도 한데 끝까지 끌어안고 계시잖아요. 그게 욕심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 같으면 저 때문에 아들이 빚을 지게 생겼으면 다 팔아서라도 도와주겠네요.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욕심이 나는 게 맞나 보네요. 결국 제 말에 시부는 부들부들 떨며 대답도 못했고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모마는 멀쩡하게 제 이야기 다 듣고 있었는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아마 시모도 제 심정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긴 며느리 친정집까지 탐하는 노인이 마누라 친정 돈도 탐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저는 후련하게 모든 걸 다 말하고 안방에서 제 짐부터 쌌어요. 자가로 이사가는 건 물 건너갔고 제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다시 설계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면 이딴 집에서 빨리 나가는 게 절실했어요. 어차피 공동명이라 집이 도망갈 일은 없었거든요. 그치만 지금 당장 나갈 수는 없었어요. 나가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나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애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니 두 아이 모두 저를 따라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긴 돈도 제가 더 많이 벌고 애착도 저와 더 많이 형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결국 남편과의 이혼으로 전셋집은 반토막 나서 보증금 반은 제가, 반은 남편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제가 데려오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치열한 이혼을 끝내고 저는 남편과 깨끗하게 결별했어요. 아이들은 남편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애들이었으면 몰라도 이제 사리분별은 하는 나이라 그런지 제가 얼마나 애쓰고 남편이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솔직히 미안했어요. 따뜻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깨지게 돼서. 그렇지만 이게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 도움받아 아이 키우며 돈 벌고 결국은
제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전 남편 근황을 알게 됐죠. 돈 모을 생각은 없고 쓸 생각만 하던 전 남편이 이혼하면서 전세금 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껴서 작은 전세를 얻던지 뭘 해야 했는데 그냥 들어온 돈이라고 다 써버리고 결국은 집도 없이 시댁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세금은 다 써버리고 카드값 메우기에 힘들어지니 시부에게 준 포터를 몰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는 포터 팔 때도 줬다 뺏는 게 어딨냐며 난리치고 그런 시부에게 전 남편은 어차피 내 돈 주고 내가 산 차 아니냐며 그거 팔아야 자기 신용불량자 안 된다며 생떼를 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결국은 팔려버렸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차를. 그것도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놈이 말이죠. 결국 시부는 그것 뺏기고 씩씩대다가 시댁 재산까지 낭비하는 전 남편을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시댁에서 쫓아내며 혼자서 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셋집 얻을 돈도 없는데 혼자 나와버렸으니 결국은 월세 얻어서 겨우겨우 호라비 생활하며 살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웃겨서 눈물이 다 날 뻔했죠. 얼마 전에는 혼자 살면서 자기 처지가 안타까웠는지 저한테 연락까지 했었어요. 애들 보러 오겠다는데 그때는 저도 오라고 했어요. 전 남편 소식 듣고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 와서 집 한번 쓱 둘러보더니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때 정말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나 싶어. 내 딴에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당신이 자기 명의의 집을 갖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도 몰랐어. 정말 당신한테 못할 짓 한 것 같아. 이제라도 사과를 받았으니 됐어. 당신도 그러지 말고 좀 더 사람답게 살아. 우리 없다고 당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벌써 이혼하고 몇 년 지났으니까 다 잊고 당신 인생 살면 되지. 내가 미련한 놈이야. 왜 내가 내 발로 이런 복을 차버렸나 하는 생각만 들어. 아무도 없는 단칸방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렇게 잘해주는 아내와 친정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 아들, 딸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이혼을 왜 하자고 했을까? 그땐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으니 남편 입에서 자책의 말이 줄줄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이 남자는 왜 자기 발로 이런 가족을 차버렸을까요? 잠깐 자기 입속 챙기려다 시부에게 잘 보이려다 결국은 몽땅 다 잃었잖아요. 집도 가족도 아내도 아이들도. 결국은 그렇게 잘 보이려던 시댁마저도 등을 돌렸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더러 재결합이나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 같은 건 하지 않더라고요. 만약 그랬다면 밥 한 끼 안 주고 주걱으로 뺨을 쳐줬을 거예요. 전 남편이 제 아버지가 준 돈만 함부로 쓰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일찍 그 돈을 돌려주려고 하기만 했다면 저와 함께 자가로 번듯하게 집 얻어서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람 인생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저는 솔직히 힘들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해요. 인생의 절반을 넘어가면서 솔직히 그때 참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고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쌓일 때마다 고쳐지지 않는 남편을 보며 썩어갈 제 속도 걱정이었고요. 그래도 아들들 결혼할 때 이혼한 남편 옆에 둘 수도 없으니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만 아쉽다는 생각해요. 이렇게 사연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제 숨겨진 사연을 밝히고 나니 마음이 후련한 느낌이 들어요. 여태까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았던 거 생각하니 왜 그렇게 미련하게 버텼을까 싶기도 해요. 제 사연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남한테 밝히기 민망하면 사연 보내세요. 생각보다 속도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동화 아시죠? 저는 이렇게 다 털어버리고 마음이 편해졌네요. 글 읽으시는 분들도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